AI가 우리 미래를 바꿀 거라는 얘기 정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려한 기술 뒤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대한 문제가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에너지 문제죠. 그렇죠.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 전력량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거든요. 아,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미래에는 핵융합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AI를 감당할 수 없다. 뭐 이럴 정도니까요. 핵융합까지요? 와, 그 정도군요. 샘 알트먼이 세상의 상당 부분이 데이터 센터로 뒤덮일 것이라는 말도 했잖아요. 네, 했죠.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 데이터 센터들이 말 그대로 전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기존의 전력망이 이 엄청난 수요 증가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긴 이미 미국 일부 주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전력이 부족해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AI 발전의 발목을 에너지가 잡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AI 시대의 에너지 갈증을 해결할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인데요. 나노 핵에너지라는 회사, 그리고 그들이 개발 중인 소형 원자로 기술입니다. 네. 이 회사가 그리는 미래는 과연 무엇인지, 또 그 야심찬 계획 뒤에는 어떤 현실적인 벽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은 단순히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 걸 넘어서요. 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데이터 센터처럼 24시간 내내 단 1초도 끊기지 않고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으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진 거죠. 맞춤형 에너지라. 과연 트럭으로 실어 나를 수 있다는 이 초소형 원자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과 그 냉정한 현실 사이의 간극, 그걸 파고드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부터 제대로 짚어보죠. 흔히 칩을 AI의 뉴런에 비유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데이터 센터는 그 뉴런 수십억 개가 모인 거대한 뇌, 즉 신경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뇌가 점점 더 똑똑해질수록 점점 더 많은 칼로리, 즉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예요. 문제는 이 뇌가 너무 커져서 특정 지역의 전력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력망을요. 네, 단순히 발전소를 더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송전망 문제도 있고 전력 안정성 문제도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AI 인프라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나노 핵에너지, 줄여서 NNL라는 회사가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름에 나노가 들어가서 처음엔 정말의 반도체처럼 나노미터 크기인가 싶었어요. 하하,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실제 나노 크기는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축구장 몇 개 크기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 나노 수준으로 작다, 이런 의미를 강조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 원자로, 마이크로 리액터라고도 불리는 기술이죠. 그럼 이 회사의 아이디어는 뭔가요? 기존 원전과 어떻게 다른 거죠? 핵심 아이디어는 공장에서 찍어내 트럭으로 배송하는 원자로입니다. 공장에서 원자로를요? 네, 아주 파격적이죠. 작고 규격화된 원자로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뒤에 트럭에 실어서 전력이 필요한 곳으로 바로 배송하는 거예요. 와, 예를 들면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바로 옆 부지라든지 전력망이 닿기 힘든 외딴 산업단지, 심지어는 고립된 지역사회까지요. 특정 부지를 정해서 수십 년에 걸쳐 짓는 기존 방식과는 이건 완전히 다른 개인의 규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공장에서 원자로를 찍어내서 트럭으로 배송한다니 정말 SF 영화 같은데요. 제품 이름들도 보니까 아주 비범하더라고요. 제우스, 로키, 크로노스. 아, 맞아요. 무슨 신들의 전쟁 같죠? 네, 심지어 일부는 이동도 가능하게 설계되었다면서요. 맞아요. 그만큼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엿보이는 이름들이죠. 이 작은 크기와 표준화된 설계 덕분에 건설기관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주장이에요. 하긴 수십조 원에 10년 넘게 걸리는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하면 엄청난 혁신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단순히 원자로만 파는 게 아니라 핵연료 생산과 운송까지 다 책임지는 수직 계열화 모델을 꿈꾼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원스톱 에너지 솔루션 인센이죠. 원스톱. 보통 원전을 지으려면 부지 선정, 건설, 인허가, 연료 수급, 폐기물 관리까지
아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데 나노액 에너지는 이 모든 걸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데이터 센터 운영에만 집중하세요. 전기는 우리가 알아서 완벽하게 공급해 드릴게요. 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아주 매력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직은 원대한 비전 단계에 있지만요. 비전만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2조 원이 넘는 평가를 받을 순 없겠죠. 투자자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베팅하는 걸 텐데 실제로 보여준 게 있나요? 예를 들어 계약이라든지.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아직 실제 매출은 전혀 없지만 그냥 앉아서 꿈만 꾸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오, 꽤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2024년 7월에는 블록퓨전이라는 데이터 센터 운용사와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있는 이 회사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기로 한 거죠. MOU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실제 데이터 센터 고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더 인상적인 건 2025년 11월에 맺은 계약이에요. 바러본이라는 회사와는 돈을 받고 타당성을 조사해주는 유료 타당성 조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 돈을 받고 하는 조사요? 네, 텍사스에 있는 약 700에커,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거대한 부지에 자신들의 주력 모델인 크로노스, 원자로 여러 개를 배치하는 계획에 대한 조사죠. 유료로 조사를 맡겼다는 건 훨씬 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목표 발전량이 어느 정도인데요? 여기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가 나옵니다. 네. 목표가 무려 1기가와트예요. 1기가와트요? 그게 어느 정도의 전력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 한 기의 발전 용량과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발전소 하나랑요? 데이터 센터 하나를 위해서요? 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10년 넘게 걸려서 짓던 그 거대한 원전 하나를 공장에서 찍어낸 작은 원자로 여러 개를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서 대체하겠다는 발상 자체예요. 와, 레고 블록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비유를 들으니 확 와닿네요. 정말 야심찬 기획입니다.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왜 아직 우리 주변에서 이런 원자로를 볼 수 없는 거죠? 분명히 뭔가 거대한 현실의 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장밋빛 미래 뒤에는 아주 높고 단단한 벽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노 핵 에너지는 아직 자신들의 소형 원자로를 상업적으로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 역시 규제 문제군요. 네. 이 회사의 미래, 어쩌면 소형 원자로 산업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죠. 결국 모든 건 NRC, 즉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손에 달린 셈이에요. NRC. 현재 주력 모델인 크로노스 설계안이 NRC의 사전 신청 검토라는 초기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종 승인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아니 과연 받을 수는 있을지조차 현재로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아직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매출이 단 1원도 없는 회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 가치가 약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요. 이건 뭔가 비상식적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이건 현재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스토리에 베팅하는 전형적인 스토리 주식인 거죠. 아, 스토리에? 그리고 그 스토리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AI 혁명을 뒷받침할 차세대 청정에너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두 가지 키워드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요. 하긴 그러네요. 이런 주식의 특징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뉴스 하나에 폭등했다가도 규제 관련 부정적인 소식 하나에 폭락할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재무적으로는 버틸 여력이 있는 건가요? 규제 승인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닐 텐데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죠. 회사는 당연히 현금을 계속 소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약 2억 1천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별도의 4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 계획도 있어서 당장의 생존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NRC의 승인 절차가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진다면 돈이 떨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상업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그렇군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지만 가장 중요한 관문인 규제 승인이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그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경안 돈이 마르지 않게 버텨야 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기술적 실현 가능성, 규제 승인, 그리고 재무적 지속 가능성,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아 돌아가야만 이 원대한 계획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데는 이 회사 자체의 매력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외부 환경이 좀 도와준다거나 하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회사를 둘러싼 거시적인 순풍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어요. 순풍이요? 전 세계 정부들이 AI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모든 산업의 전력화라는 세 마리 토크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거든요. 아, 이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현실적인 에너지원이 바로 원자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기피대서항이었던 원자력이 이제는 오히려 해결사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차세대 원자력 개설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법안들이 발의되는 등 정책적 지원 움직임이 아주 강합니다. 와, 그럼 정부가 밀어주는 셈이네요. 이런 흐름은 나노 핵에너지 같은 회사에게는 그야말로 강력한 돛을 달아주는 셈이죠.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매력적인 동시에 무서운 주식인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거대한 잠재력과 그에 상응하는 살인적인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주식이죠. 만약 나노 핵에너지가 NRC의 벽을 넘고 상업화에 최초로 성공한다면 성공한다면 에너지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2조 원이라는 기업 가치는 아주 저렴해 보이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거나 최악의 경우 실패한다면요?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NRC 승인이라는 단 하나의 관문에 달려 있으니까요. 따라서 아주 공격적인 성향, 즉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홈런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위험을 피하고 싶지만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은 놓치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라면 나노 핵 에너지라는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네. 원자력 에너지나 차세대 소형 원자로 관련 기업들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즉 ETF를 고려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TF. 개별 기업이 가진 특수한 위험, 예를 들면 NIC 승인 실패 같은 위험은 피하면서 산업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오늘 우리는 AI 시대의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라는 거대한 문제에서 시작해서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원자로라는 나노 핵 에너지의 야심찬 해결책, 그리고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규제라는 거대한 벽까지 깊이 들여다봤네요. 네.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지만 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기술의 진보가 항상 매끄러운 직선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수많은 현실의 제약과 부딪히면서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이 흥미로운 기술이 과연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앞으로 몇 년간 정말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나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관점에서 이 기술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 이 기술이 정말로 상용화된다면 그 영향이 과연 기술 산업에만 머물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트럭 크기의 원자로가 안정적인 대규모의 전력을 사실상 지구상 어디에나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어디에나요? 네, 인류의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뀐다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인류 문명은 거대한 전력망이 구축된 곳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어요. 도시가 생기고 공장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네, 맞아요. 전력망이 닿지 않는 오지는 문명과 단절된 곳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전력망이라는 제약 자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껏 전력 인프라가 없어서는 상상도 못했던 곳에 대규모 산업단지나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사막 한가운데나 극지방 가까운 곳에도요? 바로 그겁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더 이상 문명의 중심지를 결정하는 전제 조건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장소의 제약이 사라지는 세상. 와, 그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이 기술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지정학적 상상력 그 자체를 해방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